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테러 분자들을 소탕할 때까지 시리아 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두 사람은 시리아에 휴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신 터키는 아사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5년 이상 노력하고 있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레포에 대한 시리아군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은 이사국들에게 알레포가 거대한 묘지로 변하지 않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정책회의 연설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은 양국의 현재 관계가 불만스럽다는 점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미 밝힌 것처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불행히도 상당히 악화돼 있었지만 이제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곧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은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은 두 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리에서 어제 대북 결의가 채택된 뒤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에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석유 장관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앞으로 산유량을 현재의 1% 수준인 120만 배럴을 감축해 하루 3,250만 배럴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비회원국들에도 이 같은 감산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비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이날 하루 산유량을 3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에 나서는 것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콜롬비아 의회가 반군 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콜롬비아 하원은 어제 찬성 130표 대 반대 0표로 이번 협정을 가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날 상원에서도 75대 0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앞서 반군 측과 50여 년 만에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1차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어제 시신 3구가 더 발견됐습니다. 테네시주 관리들은 또 이번 불로 주택과 상점 등 700채가 소실됐다며 이 같은 피해는 대부분 유명 관광 도시인 게틀린버그와 그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관리들은 지금까지 공원 부지 6,400타르 이상이 불에 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certainly ratchets u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미국 국무부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불법 활동에 책임 있는 지배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면서 내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과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이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보리 11월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세크 유엔 대사는 30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Le projet de résolution a recueilli 15 voix pour. Le projet de résolution est adopté à l'unanimité en tant que résolution 23.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일부 해외 공간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외교 공간의 공식 은행 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1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할 수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명시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의무 검색을 해야 하는 화물의 범위를 개인이 위탁하거나 휴대한 수화물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이를 휴대한 개인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 품목에 대한 검색과 탐지, 압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새 결의가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DPRK found ways to continue diverting revenue from exports to fund its research. It tried to cover up its business dealings abroad. 북한은 수출을 통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충당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거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반입 금지 품목을 육상과 바다, 하늘길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각각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화합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도 발언을 통해 새 결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이 북한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과 국무부의 반응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t certainly ratchets u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before.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의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북한 정권 외부에 있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북 압박은 커질 것이며 북한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석탄 수출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제재의 허점을 막은 것은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know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at revenue is plowed into their nuclear program. 이어 새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영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매우 일치된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작동 여부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경화 수익을 겨냥함으로써 이미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sanctions go beyo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which was already stronger than past sanctions regimes.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은 한반도와 영내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 방식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들의 책임이 있는 지배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입장과 우려를 북한 정권에 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본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이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존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지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을 비롯해 3월 한 달간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른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예년과 같이 12월에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군당국의 판단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12월경부터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례적인 동계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새 제재안이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어 독자 제재 내용과 발표 시기,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지난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개최된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으며 발표 시점 역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번 주 안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한일 3국의 독자 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유사한 시기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각국의 독자 제재가 맞물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한일 3국의 독자 제재 강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뼈아플 수 있다고 밝혀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82일 만에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 기자. 네. 자, 먼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이 석탄 규제 방법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먼저 북한은 올해 말까지는 석탄 수출에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고요. 예.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동과 니켈, 은, 아연이 그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요. 북한이 제작하는 그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예. 석탄 수출 규제는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이제 몇 개 이제 추가가 됐고, 자, 이 밖에도 또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약 부분도 생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일부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 등 그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인데요. 예. 이에 발맞춰 외교관은 1인당 1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교 공관 역시 1개만의 그 대표 은행 계좌만을 허용했습니다. 예. 북한 외교 공관의 임대 사업도 금지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이 임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었는데요. 예. 이 때문인지 새 결의는 북한 소유 공관을 외교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한다. 또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결의 첫 장에 보면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을 하도록 송출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결의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제재안에도 그렇고요.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기관도 이제 명단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개인으로는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자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총 10곳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에 보면 제재 내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이번 결의안에도 비슷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2321호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6자 회담에 대한 그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9월 초에 했으니까요. 지금 82일 만에 이 결의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네,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큰 목적 중 하나가 그 기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예.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석탄 수출을 제재 이후에도 북한이 활발하게 하면서 민생 목적의 예외 규정이 대표적인 구멍, 즉 허점으로 꼽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관계국인 한국 등은 예외 규정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북한의 동맹국이자 북한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논의 과정이 좀 길어졌고요. 예. 그게 8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결국 상한선을 두는 절충점을 양측이 찾게 되면서 오늘 채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 2270호 때도 그랬는데 역시 관건은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석탄 수출을 포함해서 이번에 제재가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그 2270호 때도 그랬고요.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이번 결의는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두면서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회원국들이 매달 그 일종의 양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식에는 수입된 그 북한 석탄의 양과 금액 등이 기입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회원국 스스로가 그 중국 스스로죠. 그 스스로가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허위로 보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도 좀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미국의 그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이 매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고 올해에만 2번이나 핵실험을 한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또 대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계국인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도 함께했는데요. 예. 이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중국 역시 그 북한이 올해에만 2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국들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예.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 사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회원국들이 앞으로 이행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그 새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각국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주목되고요. 예. 또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그 각국의 독자 제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새 결의안 2321호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중국은 과연 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또 북한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앞서서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환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8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물론 지난번 3월에 채택된 2270호 결의안도 포괄적인 것이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그때 문제가 됐던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잖아요. 네. 그것을 중국이 좀 악용한 그런 거기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틈새를 아주 상당히 메꾼 것으로 생각되고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꽤 걸렸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간의 이견이 가장 컸을까요? 예, 특히 그 민생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수입하는 중국 쪽에서 좀 이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 크게 그 석탄이라든가 이런 광물 수입이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네. 물론 처음에 한 6개월은 상당히 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다가 그 후에 좀 보니까 상당히 이 완화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중국에 수입하는 쪽에 차량을 좀 그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 금액뿐만 아니고 물량을 이렇게 제한한 거는 상당히 그 드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게 민생이냐 아니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금액으로 다 실링을 정하고 물량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그 북한이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연간 약 30억 불을 벌어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 90% 이상이 중국 가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치에 따라서 석탄 수출은 금액으로 4억 8천만 불을 못 넘게 돼 있고 또 물량으로도 750만 톤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은, 구리, 니켈, 아연들 이 4대 중요 광물 자원은 아예 수출을 금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해야 이제 앞으로는 8억이 감소된 30억에서 22억으로 줄게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기존의 수출의 27% 거의 3분의 1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매우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역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어떨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가장 오래 걸린 거리안일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중국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미국과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부적인 협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이것을 무시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중국도 유엔에서 뭐 G2 국가라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합의한 걸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중국이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중국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북한의 핵은요. 뭐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고 북경도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도 아마 동참을 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북한이 이런 유엔 제재 결의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정권이 붕괴되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그냥 존속을 하는 거 이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국은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도 저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지도국가로서 이런 북한 핵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룰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태도는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북한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반발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만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6년 전에 한 거 같은 거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지뢰 도발 같은 거를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하고 미국이 양국의 그 군 당국이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비해서 훈련을 거의 2배 이상 많이 증강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이 그런 도발할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넘어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보복을 할 거라는 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네들이 한국으로부터 한미 양국군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시전선에서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관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는 이 대북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북 메시지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호한 만큼 북한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당선인이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한 뒤 향후 행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메시지에는 답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극단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육자 실험을 바로 강행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북한은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 언급에 모순된 것이 많아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익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의 스펙트럼이 넓은 데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북한의 셈법도 복잡할 것이라며 탐색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선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북한은 저는 핵 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대화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이나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나 북미 관계 개선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이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보유 국지를 획득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북 메시지와 구체적인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의 경우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북한이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 군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의 경우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 금지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 결국 이 핵과 미사일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
한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는 오히려 6차 핵실험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더 위험한. 북한의 그 쉽게 말하면 핵능력을 통한 억지력, 소위 말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는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어.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한국 내에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따른 반발 등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만큼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이 구축되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올해 12월 달이나 내년 1월 그때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올해 12월 17일이면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5주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곧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출범한 지 5주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인데 북한이 이제 10월 달에 중통 보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성대하게 축하하는 방법이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이죠. 정성장 실장은 내년의 경우 김정일 탄생 75주년과 김일성 탄생 105주년 등 기념할 만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를 통해 미북 관계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도발을 통해 미국에게 대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행보를 감안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미 압박용으로 도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전에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센 테스트를 하면 트럼프가 좀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아마 관망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들어가는 인사들의 성향이 강성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북한이 일단 고강도 도발을 자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1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며 호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전환기인 만큼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양국 간 대응 방안 조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세계 최장기 무력 분쟁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 내전이 마침내 종료됐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국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의전을 대폭 축소하는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감사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무려 반세기 동안 지속됐던 콜롬비아 내전이 끝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하원이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와 최대 반군 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공동 서명해 제출한 평화협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예.
전날 상원에서도 이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난 1964년 시작된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서 우리가 고대해온 평화의 이정표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예. 이렇게 내전이 공식 종료되기까지 그동안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콜롬비아 평화협정안이 지난 9월 카리브 해안 도시 카르타헤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하고 무장혁명군 지도자 티모셴코가 동시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예. 양측의 극적인 합의에 국제사회가 기대를 모으면서 또 산토스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평화협정안이 다음 달 그 국민투표에서 찬성 49.78%, 반대 50.22%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평화정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 뭐 반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을 놓고 이제 국민들이 그 평화협정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뭐 이래서 이제 반대한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 측이 평화협정안을 만든 겁니까? 예, 정부와 무장혁명군 측이 재협상을 벌여서요. 기존 평화협정 안에서 콜롬비아 국민들이 이 불만족을 표시했던 항목들을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최종 발효 조건도 국민투표 통과 대신 상하원 승인으로 바꿔서 절차적 걸림돌까지 없앤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기존 콜롬비아 평화협정안 어떤 부분들이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기존 평화협정안은 크게 3개의 골자로 구성됐는데요. 예. 첫 번째,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전 종료 원칙을 먼저 규정했고요. 두 번째는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의 요구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한다. 이런 것이 이제 내전 발생 원인 해결 방안을 담은 겁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 골자가 문제였는데요. 네.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제해 주기로 한다라고 적은 부분인데 예. 이 정부와 반군 양측이 내전 기간에 발생한 각종 살인, 납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건데요. 때문에 이제 콜롬비아 국민들이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새로운 평화협정문은 반군은 전쟁 범죄에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이 평화협정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하지만 이 반군 지도층 처벌과 반군 출신 인사들의 의회 진출 금지 등 일부 요구는 포함되질 않아서 아직 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걸로 현지 언론들이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자, 50여 년 전에 콜롬비아 내전은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지난 1964년 결성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당초 콜롬비아 공산당과 연계된 무장 조직이었는데요. 예. 대지주와 자본가로부터 농민, 빈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에 대항했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좌절된 뒤에 게릴라 전투 중심으로 전략 전술을 수정하면서 내전이 본격화된 건데요. 예. 내전 초기 콜롬비아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지난 1993년에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에 대형 마약 조직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후에 미국이 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하면서 한때 이 16,000여 명에 이르던 조직원이 2000년대 들어서 한 7,000명까지 줄어서 규모가 절반 이후로 이제 축소된 거죠. 예. 이후에 반군 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1980년대와 90년대 잇따라 무산됐던 콜롬비아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식적으로 내전은 종료된 셈인데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범죄 응징 요구가 새로운 평화협정문에 일부 반영이 됐지만 이 반군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처벌과 정치 참여를 막는 조치 등에 포함되지 않는 데 대한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또 국민투표 대신 의회 승인으로 평화협정 발효 절차를 간소화한 데 대해서도 이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반대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시한 조처고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콜롬비아 주요 도시에서 평화협정 찬성 집회,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는 등 전국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네,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의전을 대폭 줄이기로 했군요. 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특별회의를 열었는데요. 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사무공간, 또 관용 차량, 주택을 비롯한 이런 처우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문건을 채택한 걸로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국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이 과잉 의전을 철저하게 없애서 지난 10월 강력한 반부패 규정을 확정한 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6중전회 결과를 구체화하는 조치라고 현지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당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요, 지나치게 큰 관용차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고요. 예. 과도한 인원의 보좌진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현지 지도 방문을 비롯한 외출이나 출장이 필요할 때는 그 주민 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동선을 또 짜야 됩니다. 예. 그동안 중국이 지도층에 대한 이런 과도한 의전 문제가 오랜 병폐로 꼽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잉 의전 문제는요, 정부 고위직에서 일하는 것을 이 벼슬처럼 여기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그 유교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 한국에서도 버스 정류장에 있던 버스를 이동시킨 뒤에 그 자리에 국무총리 관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또 노인복지회관에 총리가 방문한다는 이유로 승강기를 잡아놓고 기다리게 해서 노인들을 계단에 오르내리게 해서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예. 자, 신화통신이 오늘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의 또 다른 동정을 크게 보도했군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국작가협회 전국 대표대회 강연을 통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대를 맞아서 문예 수준을 최고조로 올리자면서 중화 문예 부흥을 선언했다고 오늘 그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그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제한하는 금한령을 중국 당국에 공식화할지 주목된다고 홍콩 매체들이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 인사를 하러 이제 여행에 나선다고요? 감사를 하기 위한 여행인데요. 예.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를 여는데요. 오하이오주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그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었죠. 예. 이곳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일반 대중 앞에서 지난달 8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이번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감사 여행을 나가는 게 처음이라고요? 네, 미국인들을 단합하고 지지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 개인적으로 그 승리를 자축하고 자부심을 내세우기 위한 여행이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집회 입장권은 또 무료고요. 선착순으로 배부되는데요. 다음 방문지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당선인이 방문을 한다고요? 네. 에어컨 제조업체 커리어사가요. 트럼프 당선인 측과 합의에 따라서 인디애나폴리스에 일자리 1,000개를 남기기로 했는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 이 캐리어사는 올해 초에 경비 절약을 위해서 멕시코의 몬테레이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캐리어사가 공장을 외국으로 옮긴다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인 측과의 합의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를 남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캐리어사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요. 인디애나주의 재정, 장려책 또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에 따라서 일자리 1,000개를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보일러 공장을 인디애나폴리스에 남기고요. 기술자들하고 다른 간부들 역시 이곳에 남긴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외 자세한 설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노조 지도자들은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권이 달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뭐 여러 그 논의가 됐었는데 이 사업을 완전히 손을 떼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어제 했다고요? 네,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오는 15일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부동산 재벌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호텔과 골프 같은 사업체를 두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위가 트럼프 당선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인데 당선인이 앞서서 자녀들에게 사업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그 장성한 자녀들이 이번에 그 정권 인수위원회도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녀들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이 딸 이방카 트럼프 씨가 함께했는데요. 네. 당시도 문제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제3자한테 맡기는 이 백지 신탁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예상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북도는 일부 지역에 구름이 조금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8도, 양덕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6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1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9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7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4도, 삼지연 아침에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가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5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테러 분자들을 소탕할 때까지 시리아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두 사람이 시리아에 휴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는 대신 터키는 아사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5년 이상 노력하고 있는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레포에 대한 시리아군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반군 장악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은 이사국들에게 알레포가 거대한 묘지로 변하지 않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정책회의 연설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은 양국의 현재 관계가 불만스럽다는 점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미 밝힌 것처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불행히도 상당히 악화돼 있었지만 이제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곧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은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어제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뒤 처음으로 축하 전화를 걸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에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에 대처하기 바라는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샤리프 총리에게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극찬한 뒤 그가 모든 면에서 가시적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리에서 어제 대북 결의가 채택된 뒤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과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석유 장관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앞으로 산유량을 현재의 1% 수준인 120만 배럴을 감축해 하루 3,250만 배럴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비회원국들에도 이 같은 감산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비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이날 하루 산유량을 3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에 나서는 것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콜롬비아 의회가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콜롬비아 하원은 어제 찬성 130표 대 반대 0표로 이번 협정을 가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날 상원에서도 75대 0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앞서 반군 측과 50여 년 만에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1차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찬반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됐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